지금 이 추세로 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지.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큰일 난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층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층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되는 전략은 뭡니까? 저는 그 3, 40대 화이트 칼라 얘기했잖아요. 3, 40대 화이트 칼라예요. 좀 정서가 달라요. 기존 정치인들하고.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좌우식의 진영 대립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라니까요. 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를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커요. 뭐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일한 지금 제일 야당이고 이 민주당이 잘 돼서 집권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를 좀 바꾸는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민주당이 많이 저는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와서. 그죠? 선거 때. 선대위 같은 데도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제 선대위 생각에. 구성할 때도 그런 진짜 3040 세대가 그러니까 꼭 나이보다도 그 사람들의 정서 있잖아요. 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셈법으로 진영적인 논리로 이제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어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선거 망할 수 있어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생각하고 그동안 2년 동안 한 걸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있었던 게 3년 동안 계속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어딜 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2년 동안 다 생각하지 않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3년 동안 하는데 2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 자기가 반성한 게 뭐가 있냐.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다 이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천이고 뭐고 뭐 어떤 기분 좋고 나쁘고 있겠지만 큰 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을수록 투표장 가서는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닌데 다만 그래도 과반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반 안 넘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원컨대는 희망컨대는 지금 정도 가면 좋겠지만 이제 그때는 워낙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0 어쨌든 150 이상 훌쩍 넘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경제 프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그들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김건희 얘기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 그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 얘기, 제가 얘기한 이 얘기, 그 다음에 R&D 예산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얘기는 하지만 R&D 예산에 거기서 이공계 대학원생들 얘기를 그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 우리가 다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반년이에요. 현재.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숙하게 보여야지. 그렇죠.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처에 설명을 꼼꼼하게 차곡차곡 하면서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특히 이제 R&D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당장 석박사들 연구가 중단되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이렇게 챙겨서 가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과거의 선거를 보면 이렇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 의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야라고 해서 딱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 말고는 다른 하겠죠, 설마. 하겠죠, 해야죠. 아니, 그리고 좀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두 가지가 경제에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쨌든 시장 경제 원리에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떤 경제계에서 종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만 해도 굉장히 일단 수준,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아진 소득 수준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한 자산가 빼고는 전부 다 가난해졌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냥 그렇죠. 비판에 끝날 게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거야. 그럼 이 격차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격차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이 격차를 해소. 그러니까 어쨌든 격차 해소에 대해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막 무슨 기존의 그 시스템을 막 없겠다 이러면 이제 이건 오히려 다 달아나고요. 네.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사회 안전망에 신경을 쓰는 소위 그게 사실은 중도 보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제가 광주에서 시장에서 만났는데 엄마들이 사과를 온전한 사과를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전부 흠집 난 사과를 먹게 되고 아니면 아예 사과 이번에 설에 못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도 못 먹는 국민이 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너무 비싸죠. 네. 뭐 물론 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막 10,000원씩 막 이렇게 한 모양이던데. 그러면 물가가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죠. 전 세계가 다 안 좋아 경제가. 웃기고 있네.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고용이 진짜 고용을 못 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고 옛날에 10만 불이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1억 좀 넘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지만 미국은 소득이 올랐어요. 굉장히 거의 2배 엄청나게 올라서 국민들이 다 부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소득은 안 올랐죠.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오르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경제는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정부가 막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로 물가는 잡으려고 노력은 하되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아까 제가 좌우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게 옛날에는 확장 재정, 확장 통화 이러면 이것은 진보, 좌파. 그다음에 균형 재정 이러면 우파 이랬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거시 경제 트렌드는 이렇게 경제가 취약하고 이럴 때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통화 정책 물가는 막 잡되. 정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쓸 땐 써야 된다. 이게 IMF의 입장이에요. 사실 IMF는 제도권 아닙니까?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지금 이 트렌드를 아까 얘기한 그 30, 40대 그 화이트 칼라들은 노상 외신과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정치권만 좌우로 막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균형재정 막 얘기하면서. 근데 또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돈 다 퍼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균형재정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됐는데 선진국다운 대통령과 정당을 보고 싶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역량이 좀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무려 12분이나 넘게 의원님 길게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긴 인터뷰였는데 하여튼 그 새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다시 하는 거니까 또 각오나 이런 것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끝으로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또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지하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진영을 약간 넘어서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이상한 정체불명의 독재 정당이 돼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저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것을 다 같이 노력해서 이거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성공해서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되 이 제대로 연착륙해가지고 끝에 가서 박수 받는 정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고 네. 그걸 위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해보자. 그거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번 총선 정말 상황은 어쨌든 정권 심판 흐름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언론 환경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지지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주변에도 싸우지 마시고 싸우면 안 돼.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설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당은 지지자들도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240만 당원인데 비교적 똑똑한 것 같아요. 높다. 제가 보니까.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침착하고 더 똑똑하고 그렇게 돼서 나라를 바꾸는 집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집단 지성의 힘을 민주당 당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해주신 걸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